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치아 건강에서 잇몸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많은 치과 질환의 치료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가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쌓이는 치석이나 치태와 같은 문제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오를수록 만성 염증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도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름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네. 우리가 자연치아 주변 잇몸에 생기는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서 음식을 씹을 수만 있는 단순 생존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염증이나 불편감 없이 심미적으로도 조화로운 질적인 성공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임플란트 후에 생기는 비교적 흔한 증상인 것 같던데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분들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겪으시는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네. 초기에는 그 잇몸 겉면에만 염증이 머무는 주위 점막염으로 시작하는데 이때는 회복이 빠르지만 네. 이를 방치하면 뼈까지 녹아내리는 주위염으로 악화됩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관리의 문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범인은 세균이에요.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이 세균들이 덩어리져서 치태와 치석을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소가 잇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 꼼꼼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전문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의 공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이제 제2의 치아로 불릴 만큼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 과정을 생각하면 고정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외관은 비슷해도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연 치아는 살아있는 조직이지만 임플란트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 나사가 뼈에 심겨있는 구조물이에요. 특히 임플란트에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지 못해요. 네. 아프지 않으니 환자분들께서는 문제가 생겨도 이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소리 없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정체가 잇몸과 턱뼈를 접촉하고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잇몸과 턱뼈에 모두 염증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금속 기둥을 타고 세균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처음에는 잇몸 주변이 붓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염증이 깊어지면
이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붙잡아줘야 할 치조골, 즉 턱뼈를 녹여버립니다. 그 자연치아의 치주염 상태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원인과 진행 과정을 보면 잇몸과 뼈를 녹인다는 점이 흡사해서 네. 이 쌍둥이 같은 질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성격까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인데요. 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입안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자연치아의 치주염과는 차원이 다른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 진행 속도와 파급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진행 속도와 파급력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자연치아와 비교할 때 그럼 세균이 임플란트 주변에서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 학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연치아보다 진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고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 똑같이 세균에 노출되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범위도 더 넓게 나타납니다. 네. 이는 임플란트가 가진 구조적인 숙명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치과 임플란트 특성과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치주인대라는 게 없잖아요. 네, 바로 지금 질문해 주신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대목인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네. 바로 그 치주인대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연치아는 치아와 뼈 사이에 이 혈관이 풍부한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들이 즉각 출동해서 방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방어막이 아예 없어요. 네. 자연치아는 이 잇몸 섬유가 치아와 수직으로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서 네. 세균이 내려가는 거를 꽤 강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 주변 섬유가 임플란트를 감싸듯이 평행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 막힘없이 뚫린 고속도로처럼 세균이 뼈까지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기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잇몸과 뼈를 녹인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이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어력도 없고 아픔을 느끼는 신경도 없으니 이 세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혈입성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이 자연치아를 가진 분들보다 이 아프지 않아도 뼈는 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할 때 치주염이라든지 치과 질환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될까요? 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입안에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마치 진흙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세균이 새로 심은 임플란트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초 공사를 하듯 주변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강 위생이나 금연도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흡연은 치명적입니다. 이 니코틴이 잇몸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데 이는 염증 유발은 물론 수술 부위 회복을 현저히 지연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아주 높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세요. 네, 그렇군요. 흡연이 위험하고요. 또 당뇨병이 오랜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염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전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상처 치유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고 크게 번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인 분들이 염증에 약한 게 치과 질환에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네. 그래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요. 임플란트를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협진을 한번 저희가 이제 내분비내과랑 협진을 진행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일반인보다 더 세심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철을 하신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가장 흔한 호소를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네. 피가 난다, 그리고 잇몸이 빨갛게 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냄새가 좀 요즘에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또 냄새도 나는 상황이면 불편이 크실 텐데 양치질과 같은 작은 자극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건강한 잇몸과 조금 비교를 해주셔야 또 이해가 쉽습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저희가 살짝 건드린다고 피가 쉽게 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양치질을 하실 때 임플란트 주변에서 특히 피가 많이 나거나 아니 누런 고름까지 나오는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네. 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야 되세요. 이거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음식물을 씹거나 하는 일에는 불편이 없을까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네. 초기에는 씹으시는데 지장은 거의 없으세요. 네. 왜냐면 통증이 거의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가 점점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정도면 네.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 검진을 해보면 나사가 단순히 풀린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주변 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비상사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사진을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플란트 주의염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주의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처치나 치료로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염된 부위를 저희가 또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해서 소독을 하고 네. 또 약도 드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한 처치나 치료도 가능한데요. 소파술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이 소파술이라는 단어는 다른 저희가 또 진료과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게 소파술이라는 게 국소 마취를 한 뒤 잇몸 안쪽으로 이제 깊숙하게 저희가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서 네. 염증 조직과 세균 덩어리를 직접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치료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 금속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이 미세한 오염 물질들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네. 염증이 뼈 깊숙이 침투했다면 저희가 이제 잇몸을 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 증상이나 저희가 이제 방사선학적 검사로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요. 일단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치료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치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 기구나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녹아내려 버린 뼈를 보충해주는 뼈 이식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료가 늦을수록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발견이 늦어질수록 또 이렇게 될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이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너무 많이 파괴돼서 이 임플란트를 자체를 이제 지탱할 기반이
아예 사라졌을 경우나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염증이 너무 많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 기반뼈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미 오염돼 버린 임플란트는 아무리 치료해도 저희가 좋은 결과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 임플란트를 자연 치아처럼 뽑아버리고 저희가 재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보다 이 시간이나 뭐 비용,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고통이 좀 몇 배로 커지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재수술이 이제 너무 뼈가 이제 기반이 안 좋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야겠죠. 그냥 저희가 뼈도 임플란트가 잘 골류착이라고 하는 그 잘 붙는 기반이 좋은 뼈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아무리 수술해도 임플란트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골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뼈에 어떻게 보면은 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임상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임플란트 재수술했을 때 이렇게 아예 뭐 불가능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임플란트 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더 잘 낀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은 이제 매일 뵙는데 꽤 많이 고충을 털어하시는 지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보철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자연 치아였을 때보다 조금 음식물이 좀 잘 끼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임플란트 구조상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어금니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 어금니는 이렇게 뿌리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그 금속 기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 치아보다 이 목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가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 이 공간이 생기기가 쉽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삼각형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음식물이 조금 식사하실 때나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보철물을 뭐 수정한다던가 뭐 하면서 저희가 상당 부분 호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삼각형의 그 틈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참, 임플란트 주위염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아, 네.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피, 붓기, 냄새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붉게 붓거나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면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치과를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보자면 임플란트는 식립한 날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비로소 우리 청취자분들의 치아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성공에만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꼼꼼한 사후 관리로 건강한 미소를 오래오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생기는 염증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편치 않다는 느낌일 때 만성적인 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꾀병으로 오해받기 좋은 증상들인데요. 만성염증의 위험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성염증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요.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좀 찾아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오랜 시간 낮은 강도의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면 이게 조직 손상도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몸에 자극이 생겼을 때 계속 이어지는 면역 반응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해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네.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체 반응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네. 이 면역 세포도 작용하고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보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반응들이 일반적인 감염 증상과 같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네. 증상도 없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손상이 쌓이다 보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증상을 보면 이유 없이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소화도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은 만성염증을 의심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급성 염증 소견처럼 어디가 또 아프다, 열이 난다, 붓는다, 예.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피로하고 전신 무력감, 온몸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붓고 피부에는 염증이 자주 생긴다. 되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애매한 증상들의 경우에는 네. 일단은 질병이 있는지랑 먼저 관련을 지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간 기능의 문제, 신장 기능, 위장 질환 이런 것들을 우선 의심을 하게 되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근데 나는 왜 아프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뭔가 불편하고 애매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만성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만성염증 때문인지를 의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염증에 대해서는요, 일반인들이 갖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만성염증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만성질환뿐만이 아니라 네. 류마티스 질환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유발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거는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과 병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지만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한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염증 반응이 이제 그래도 질환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계속 방치하면 세포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고사성어에 보면 수적 천석이라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거든요. 네. 사실 이런 낮은 강도의 염증 반응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만성 저강도 염증이 세포가 손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결국에는 이게 쌓이다 보면 장기 부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으니까 만성염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게 질병 단계까지 나타나서야 알아차리가 되니까 네. 이미 이제 회복하기에는 좀 늦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암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암 발생 위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만성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네. 이 손상된 세포에서는 DNA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DNA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 손상된 DNA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회복 과정 중에 정상세포가 아닌 돌연변이가 세포가 생기면서 이 돌연변의 세포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만성염증이라는 건 결국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다양한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만성염증 수치가 좀 높으면 네. 낮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에서는 한 38% 정도, 여성에는 한 29% 정도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간암이나 대장암, 뭐 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주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만성 염증이 있다는 건 또 급성 염증도 있다는 거잖아요. 급성이 방치되면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감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 잘 조절이 되지 못하면은 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염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면 이제 간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급성 염증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만성 염증은 저강도의 염증으로 이제 급성 염증보다는 감염보다는 이 잘못된 식습관, 비만,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외부의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이나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어찌 보면 결국 체내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두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염증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채리고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데 네. 이게 조절되지 않는 염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이제 계속 그런 염증 반응들이 유발이 되거나 우리 몸 안에서 이 염증 반응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네. 증상도 다양한가요? 이 만성염증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애매한데요. 네. 이 만성염증 유발하는 원인도 또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에 의한 증상인지 네. 아니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질환의 증상인지 참 헷갈리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신 증상으로는 자도 좀 피곤하다. 네. 아니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네. 불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온몸이 이유 없이 결리고 아프다. 두통도 생긴다. 아니면 소화기 쪽으로는 설사와 변비가 좀 반복이 되거나 소화불량이 좀 잘 유발되고요. 네. 여드름 같은 이제 피부 염증도 잘 생기는데 구내염, 뭐 질염도 잘 생기고 심지어는 이 만성염증이 심리적인 증상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서요. 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 몸에 여기저기 전신 증상으로 좀 애매하게 다 나타나네요. 그럼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생활 습관에서 아무래도 찾아야겠죠? 결국에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성 저강도 염증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대인의 식사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특별히 이제 식사 중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이게 패스트푸드, 가공육 아니면 이제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음료 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과식이나 폭식 같은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부족, 뭐 오랜 시간 앉아 지내는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엔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사실 비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과식, 뭐 식습관의 문제들,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비만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비만은 이제 만성 염증의 창고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이게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데 네. 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양한 만성 질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습관들도 문제고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요즘에는 환경적인 문제들도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환경적인 염증 자극이 몸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고 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흡연. 흡연 같은 경우에는 기도점막에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요즘 많잖아요. 네. 이런 이제 환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미세먼지들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네. 이게 또 체내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거의 전신 건강의 위험으로 온다는 건데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걱정이지만요. 당뇨병의 위험이나 치매,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암뿐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만성 질환,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뭐 수만 가지라고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네. 온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 당뇨, 고혈압을 포함한 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혈관 질환 뭐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문제, 우울이나 불안에도 영향을 주는데 네. 심지어는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같은 정신과 질환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 치료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만성염증은 관리를 잘하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앞서도 뭐 급성염증 관리가 안 돼도 만성염증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성 저강도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또 필요한데요. 네. 사실 이런 만성 염증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염증 검사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약주 좀 주세요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다. 원인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염증 검사라는 게 있나요? 염증에 대한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염증 검사가 백혈구 수치라든지 아니면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이런 검사들은 주로 급성 감염이 있을 때 정상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염증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네. 우리가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는 거를 연구를 할 때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이 염증 수치 중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 정상 범위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이 네. 정상 범위에서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네. 염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검사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식습관 관리, 운동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운동이나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게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비만한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과식이나 폭식하는 등의 식습관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식단 중에서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되면 굳어버리는 이런 기름들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설탕 좋아하긴 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당 음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염증을 좀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제 등푸른 생선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제 과일이나 채소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워낙 좌식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부족한 것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중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을 정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평소에 걸어 다니다든지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염증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로 숨 쉬는 훈련을 하거나 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염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일단 코로 숨 쉬는 것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외부에 이제 이런 그 유발 원인들,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것과 비교하면 코로 숨을 쉴 때는 외부 이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제 코털이나 코의 분비물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덜 흡수돼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강도를 낮추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헐적 단식은 좀 고민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염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할 수 있겠느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절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는 없겠고 실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의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인 증상이 좀 뭐 피곤하다, 잠을 잘 못 잔다, 이유 없이 아프다 이런 전신 증상이 좀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런 증상들이 오래 가면 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증상을 먼저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잠을 충분히 잤는데 원인이 없을 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게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피로감이 일단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빈혈도 있겠고 간 기능 이상이라든지 불면과 관련된 코골이, 수면 모호흡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 때문에 생긴 증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질병과 관련이 없는 증상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 혹시 만성염증과 관련된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